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돌직구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상당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연한 겨울 날씨니까 두툼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검찰 상가집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반부패 부장에게 항의라는 일이 벌어졌는데 심지어 손 아래 검사가 반말을 합니다. 네가 검사야 아니면 네가 조국 변호사야 라는 고성까지 오간 걸로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 상가집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 반부패 부장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가 검사야 아니면 네가 조국 변호사야? 심상치 않은데 잠시 후에 상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반부패 부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 라고 지시를 했던 사실이 오늘 한 조간신문에 의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번 검찰 인사 이러려고 인사한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상세히 다뤄볼 텐데 이 일 때문인가요? 검찰 상가집에서 고성까지 오갔다는 겁니다. 네가 검사야 조국 변호사야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이른바 항명을 한 건데 네가 조국 변호사냐 아니면 네가 검사냐 라는 질문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 나왔을까요? 잠시 후에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긴장감 넘치는 검찰 쪽 분위기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다루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북한 소식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군부 강경파가 대미 외교 전면에 나섰습니다. 강경파 중에서 강경파입니다. 특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진 리선권이 리용호 외무상의 후임 자리로 내정이 됐습니다. 냉면 목구멍 리선권 대표적인 강경파죠. 반면에 미국 통일 리용호 외무상이 경질됐다. 이 의미는 김정은이 비핵화 담판보다는 핵무장, 강경, 무장 쪽으로 쭉 가겠다, 막 가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체제 보장 후 비핵화 관철시키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측 인사에게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는 면박을 줬다던 리선권 외무상으로 화려하게 등극했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오늘 바로 이거예요. 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반부패 부장 심재철 반부패 부장인데 대검 회의 들어가기 전에 밑에 참모에게 야, 그 조국 관련해서 일단은 그 무혐의 보고서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추 법무부 장관이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 퀘스천 마크의 해답이 풀리는 셈이다 라는 분석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그 반부패 부장 윤석열 총장이 주재하는 대검 회의에서 유재수 청와대 감찰 무마건과 관련해서 그거 무혐의로 처리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일선의 검사들이 이 반부패 부장의 발언에 깜짝 놀라서 아니 수사보고서 읽어보긴 한 거야? 수군 회의 때 수군됐다고 합니다. 그 대검 회의 분위기도 잠시 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TK의 눈물의 칼 휘두르는 게 내 운명이다. 자유한국당의 공관위원장의 발언입니다. TK 물갈이를 꺼내들었어요. 가장 혁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닥다리들, 기득권들 다 쳐내겠다. 이런 말이에요. 청년과 여성 위에서 문턱을 확 낮출 것이다. 황교안 종로행을 결정할 게 아니다. 홍준표는 전 대표에 걸맞는 처신을 해줘야 된다라는 쓴소리도 날렸습니다. 과연 말과 행동이 일치할지 두고 봐야 알겠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현직 판사가 법복을 벗고 바로 민주당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사법농단을 폭로했던 이탄희 판사가 민주당 행을 결심한 겁니다. 판사의 정치권 행 줄이 있나 한겨레 신문은 이런 기사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10호 인재로 전격 영입이 됐습니다. 이탄희 전 판사는요, 사법개혁을 완수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현직 판사들이 대거 국회로 입성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엄연히 삼권 분립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돌직구쇼 총선 알림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U23 챔피언십 요르단전 경기 결과 나와 있습니다. 이동경의 극장골 동격 가자라고 한국일보가 제목 뽑았습니다. 연장 돌입 직전에 얻은 천금 같은 프리킥을 성공했습니다. 직접 차 넣으면서 2대1로 4강에 오르게 됐습니다. U23 급기야 이제는 우승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앞으로도 쭉 예정돼 있지만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인재 영입 발표 날입니다. 어떤 인재를 이 김진이 삼고초려를 모셨는지 오늘 정중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돌직구쇼 인재 발탁되기 위해서 경선이 치열한데 그 경선 과정 뚫고 살아남은 월요일의 남자 변함국 변호사님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인재 영입 두 분부터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부총장이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이고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법 스승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무조건 달려갈 거야.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 박대박입니다. 박선규 전 대변인 모셨는데요. 서울과기대 교수님이자 KBS의 오랜 방송기자 출신이고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문체부 차관 출신의 박성기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고초려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한양대학교 장희영 교수님 모셨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출연하셨는데 선풍적인 반향을 일으킨 여의도 정치판의 책사 출신이자 공감과 논쟁의 장성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재영입 1호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 인재영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키워드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혐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반부패 부장이 조국에 대해서 무혐의 보고서를 가져오라. 오늘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 사실이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인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절제. 조국 교수가 강의합니다. 라고 하면서 절제 형법 파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절제.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광주행. 돌아온 안철수 전 대표가 광주행 떠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 후 총선 알리면서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뉴스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검찰 상갓집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심재철 신임 반부패 부장의 면전에서 네가 검사야 아니면 네가 조국 변호사야 후배 검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극상이지만 이 내용은 심상치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검찰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이후에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숨가쁜 상황 오늘 단연 톱뉴스입니다. 바로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무혐의 보고서 써오라. 조국 수사 방해가 현실화되는 건 아니냐. 오늘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검찰 대학살 인사 후 새로 부임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이 오늘 뉴스의 장본인입니다. 심재철. 이 이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조국과 청와대가 주장해온 조국은 무죄다라는 논리를 대검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 앞에서 내세워서 회의 분위기가 발칵 뒤집혔다고요. 자,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주재한 대검 회의 모습부터 살펴볼까요? 지난 16일에 열렸고요. 심재철 신임 반부패 부장이 윤 총장 앞에서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유재수 감찰 중단은 조국 혼자 한 거 아니잖아요. 백원우, 박형철 3인회의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에 속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해야 합니다. 라고 어찌 보면 나홀로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주장을 하자 거기 참석한 홍승욱 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아니
수사 기록은 보고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 기록 안 본 거 아니야? 다른 검사들도 술렁술렁. 왜 그래? 뭐야? 술렁술렁. 그러자 잠시 고심했던 윤석열 총장이 반부패 부장의 의견을 기각하면서 아니다. 이건 수사팀 의견이 맞다. 조국 기소해. 라는 걸로 최종 윤석열 총장이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회의 다음 날 조국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검 회의 전에 대검 연구관들에게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무혐의 보고서를 좀 만들어 와 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대검 연구관들이 이에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부장님, 아니 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이제 와서 무혐의 보고서라뇨. 판사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을 했는데요. 라고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검찰의 대학살 인사는 정권의 조국 방탄용 인사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라면서 반발하는 분위기까지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성철 소장님, 네. 검찰 인사 이후에 이 검찰의 반발 분위기는 저희가 앞서 지난주에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보세요. 뭐 잠시 후에 상갓집 사건은 잠시 후에 보도해드리긴 할 건데 지금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일단은 윤석열 총장 주재의 대검 회의를 발칵 뒤집어 놓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건은 바로 16일입니다. 16일. 16일 날 윤석열 총장 주재로 반부패 회의가 열렸어요. 예. 근데 그 자리에서 반부패 부장인 심재철 부장이 유재수 사건과 관련한 이 우리 그 기소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좀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 그때는 조국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과 박영철 비서관, 백원우 비서관이 모두 모여서 그렇게 판단한 거다. 조국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은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이 아니다. 예. 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홍승욱 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아니 이거 수사기록 보셨습니까? 라고 항명을 한 거고 거기서 윤석열 총장은 결정을 해준 거죠. 아니야 이거 맞아. 이거 맞으니까 기소해. 해가지고 17일 날 기소를 하게 됩니다. 예. 검찰에서. 근데 이 심재철 부장이 16일 날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16일 전에 본인이 데리고 있는 연구관들에게 이거는 무죄 같으니까 무죄 취지의 보고서를 좀 올려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죄 취지의 보고서를 올리라.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보고서를 올리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랬더니 연구관들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하면서 반발하면서 보고서까지 제출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참 유감인 것은 민정수석이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지 왜 정무적인 판단을 합니까? 그것은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심재철 반부패 부장의 이 지시, 만약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야 조국 무죄 보고서 만들어 와. 이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추미애 장관이 인사한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추 장관의 이번 파격 인사 혹은 검찰 입장에서는 대학살 인사가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조국 장관을 구하고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대학살 인사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장서주 소장님의 개인 의견이건데 변한봉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그 대검 회의 16일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싸늘했다. 윤석열 총장이 주재하고 있고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조국 건 유재수 감찰건은 무혐의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일선 검사들이 수사 기록 읽어보셨냐라고 되물었다는 거예요. 사실 법조인들이 이제 가장 잘 하는 말이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저 사람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상식적인 법조인들을 하는 얘기가 수사 기록 받느냐 재판 기록 받느냐 그걸 보기 전에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판결에 대한 비판은 법조인들이 좀 자제하는 편이 있습니다. 이제 심재철 부장이 이제 그 새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온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수사 기록 못 봤을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 또 더구나 청와대에서 반복하는 논리를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무혐의 보고서가 맞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동부지검 송승욱 차장 같은 경우에도 수사기록 보고서 말씀을 하시는 거냐, 수사기록을 검토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무혐의가 내 생각에 맞는 것 같다, 범죄로 맞는 것 같으니까 이러이러한 판례와 관행을 검토해서 검토해봐라고 얘기했다면 말이 안 나올 수 있었겠죠. 근데 수사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무적 판단 아니야? 언론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하면서 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였던 거죠. 향후에는 그 심재철 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입지가 상당히 조금 위축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렇게 검찰 같은 경우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관계인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후배들이 들이받은 경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들이받은 겁니까 이거? 그렇죠. 아니 수사기록 읽어보셨습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 상관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심 선배 수사기록 읽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고참들이, 저도 이제 법조 생활하면서 선배들이 저한테 제가 잘못된 의견을 제시하면 증거기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변 변호사님. 지금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저도 아무래도 말도 못하죠. 근데 감히 제가 선배한테 이 기록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라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그렇죠.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문인 상황이 돼버렸죠. 아니 변호본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조국 라인으로 통했던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오자마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장했고, 또 이번 추미애 장관의 인사죠. 이성윤 중앙지검장 부임 후엔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도 10일째 감감무소식이라는 거예요. 청와대 압수수색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렇죠. 청와대의 압수수색도 기존 관례에 비해서 전혀 배치되지 않았던 것이고, 기존 영장 처리 관행에 있어서도 그대로 부합하는 것을 됐었는데, 오히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판사들조차도 왜 청와대가 법적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냐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자신의 수사관들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좀 더 적법 처리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청와대에서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해라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중앙지검의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 지검장님 뭐 하시는 분이냐, 또다시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박성규 대변인 네. 보세요. 지금 잠시 후에 상가집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 나눠보겠지만 아직 상가집 가기도 전에 뭔가 좀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기사가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정도로 사건 내용에 대해서 무지했거나 아니면은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반부패 부장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저 건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가 좀 사실 재미있게 저한테는 좀 오는데, 뭐냐면은 회의 전에 무죄 취지 보고서를 만들어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무죄 취지 보고서는 만들어지지 않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바깥으로 알려졌다는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굉장히 불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부가 알린 거죠? 나는 당신 그 얘기에 동의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들을 보였다는 건데, 이거 상징적으로 지금 검찰이 위계 질서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추미애 장관에 취임한 지 닷새 만에 지난번에 대학살로 이제 일컬어지는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조직에서 인사를 하려면은 사실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닷새 만에 그 인사를 장관이 했다, 그건 장관 인사 아니죠. 장관 인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서 조금 좀 기자 출신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기사가 이게 뭐냐면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은 아니에요. 이거는 추미애 장관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그 윗선. 청와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검찰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윗선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대변되는 청와대 넘어까지 지금 청와대까지 수사하고 있는 그 검찰의 대구의 구도라고 봐야 되겠죠. 저 추미애 장관은 거기서 일종의 앞에서 미안합니다, 꼭두각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음 주 이제 곧 있을 거로 예정돼 있죠. 대검 중간 간부 인사가 두 가지를 이제 이것까지 같이 봐야 하는데, 2차 인사까지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검찰을 그야말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정권의 수중에 잡아놓고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구나. 거기에 검찰은 지금 내부에서 심각하게 반발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가집 고성 사건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깜짝 놀랄 기사는 바로 이겁니다. 상가집에서 바로 이 심재철 반부패 부장에게 후배 검사들이 당신이 검사니? 조국 변호사니?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네가 검사냐? 상가집 항명소동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볼게요. 이거 뭐 아마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후대에 회자될 법한 사건입니다. 네가 검사냐? 그젯밤 9시, 그젯밤이에요, 바로.
대검 참모의 장인상에서 윤석열 총장 팀과 신임 간부들이 한자리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왔던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윤 총장의 옆에 앉으려고 하니까 뭔가 분위기가 싸늘했다는 거예요.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합석 시도를 했는데 밑에 있는 송경호 차장, 허정 부장들이 자리를 안 비켜줬다. 윤 총장 좌우에서. 보통 신 부장 여기 앉아 이렇게 비켜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안 비켜줬다. 꼼짝깜짝 안. 그런데 술잔이 좀 오갔겠죠. 윤석열 총장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그러자 양석조 대검 반부패 강력부 선임 연구관이 말을 꺼내요. 아니, 조국이 무혐의래요. 누가 그래? 누가 조국이 무혐의래? 라고 그 자리에 동석해 있던 검사들이 되묻습니다. 양석조 선임 연구관에게. 그러자 심재철 반부패 부장과 급기야 반말로 말싸움까지 합니다. 양석조 선임 연구관이 더 아래죠. 심재철 반부패 부장인데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대검 회의에서 그런 얘기들도 이미 검사들 다 알고 있습니다. 네가 검사냐? 조국이 왜 무혐의냐? 왜 무죄인지 설명을 해봐라. 네가 조국 변호인냐? 라고 묻자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얼굴을 붉히며 그건 아니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철 총장님, 이거 초유일이에요? 제가 지금 톤을 약간 바꿀 수는 있는데요. 물론 지금 검찰의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진흙탕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뭔가 변화는 올 것인데 이것이 성장통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윤 총장은 자기 소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저는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갖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에 대한 어떤 패싱 부분이 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즉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밑에 새로운 부장과 지검장이 왔으면 역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봐야 되는데 직접 그냥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사를 했는데 그게 지금 정착이 안 된 겁니다. 즉 아까 술자리 특히 상가집에서 저런 모습은 아주 안 좋죠. 아주 안 좋다. 누가 뭐래도. 그러나 상가집의 대화 모습을 보면 저 항의를 하고 있는 검사는 아직도 내가 따르는 상관은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새로 느닷없이 온 심재철 부장, 당신 내 상관 아니다. 라는 이 앙금이 아직 남아있고 또 인사 문제가 지금 그걸로 정리된 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은 검찰들이 굉장히 초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간부들 인사 문제가 가는 것도 있고,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 검찰의 위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느냐? 우리 방금 우리 박 차관님 말씀했습니다만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뭔가 현재 어떤 이 검찰의 문화에 대변혁기에 왔다. 진정한 변혁기 저는 왔다고 보고요. 과연 어떤 상태에서 이것이 정리가 될지.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 대검 간부는 좀 전원 좀 유임시켜달라. 라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관철될 리는 없지만 이 의견에 대해서도 이제는 추 장관이 약간은 속도전에 너무 가는 것도 조금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추 장관이 좀 한번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 약간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검찰과 이 법무부의 관계는 그동안에 사실은 법무부가 위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검찰총장 중심이었거든요. 저는 그 정상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즉 검찰은 정치적 중립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말 엑셀 받고 한쪽 수사를 향해서 계속 유죄를 묻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문민 통제로 굳이 말하자면은 검찰에서 엑셀을 밟는다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줄 곳이 저는 이제 법무부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가 급증가가 돼가지고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모든 정치적 수사를 완전 전폐해버리는, 폐기시켜버리는 그 방향으로는 저는 가서도 안 되고 갈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상가집의 어떤 이 말 다툼들이 완전 진흙탕으로 가는 위계 질서가 망가졌다기보다도 지금의 변화를 서로가 아직 인정을 못하고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고, 제가 너무나 편한 단어를 쓸지 모르겠지만 이 진흙탕이라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떤 성장통으로 가는
그 정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저 분위기가 지금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 양석조 연구관의 입장을 잘했다, 그러니까 저자를 저렇게 이야기한 게 잘했다라는 입장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상하가 있는 것이고 말을 이렇게 함부로 네가 그런 사람이 검사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심지어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예. 심재철 부장이. 그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전제로 저런 말이 나올 때까지 지금 저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지금 인사 문제도 대학살인 이런 표현을 언론에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들이 느꼈을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 제가 볼 때는 자괴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지금 이 상황만 보자면, 최근의 상황 보자면. 왜냐하면 이 시점이 16일 대검회의에서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조국은 무죄다. 이 무혐의로 논리를 보고서 써라. 주장하고 나서 이틀 뒤에 상가집이거든요. 게다가 당시 그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들이 심재철 부장 외에는 다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재판부에서도 일단 혐의는 인정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영장 청구까지 했던 이 검사 입장에서 갑자기 무혐의 보고서를 써왔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싶은 건 여권에서 그동안 검사들에게 이런 프레임을 줬어요. 당신들 무조건 조국 기소라는 목표를 애초에 정해놓고 방향성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해 수사의 공정성이 어긋나다는 식으로 검찰에 들이댔고, 검찰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사선을 넘나들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전혀 우리는 뭐 정치적인 의견이 없이 제대로 된 이 증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지금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심재철 부장을 내려보낸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술도 마셨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아마 저는 어제 그 일이 16일에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한다고 그들이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다 대고 근데 저는 항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건, 이게 예를 업무 자리에서 이랬다, 이거는 명확한 항명이죠. 조금 더 강하게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어쩌면 사석이었고 저분의 개인적인 일탈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일탈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좀 이해를 해본 것이고, 일탈 자체는 잘못됐을 수 있겠습니다. 또 저 하늘 꼬투리 잡아서 이것 봐, 이러니까 검찰개혁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이렇게 또 과대해 가는 것 자체는 또 그것도 옳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만 박 대변인. 지금 총장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검찰이 지금 무너지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좀 심하다, 맞죠? 그래서도 안 되고 무너져서도 안 되고, 무너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가 뭐냐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검찰은 독립기관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독립기관은 자신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정해진 사건들을 자기들이 능력껏 헤쳐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 상식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상식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이 반발은 사실은 심재철 부장에 대한 반발이 아니고 그 너머를 향하고 있는 이런 인사를 하고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제어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검찰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개인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바로 가야 하는, 총장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야 하는 진통이 맞고 이 진통을 바로 가기 위한 방법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더 무리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일 수 있겠죠. 예. 상갑집 소동에 대해서 검사 내부에서는요, 터질 게 터졌다. 좀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 추 장관 취임사에서 일선 검사들에게 저항 말라는 의미의 줄탁동시를 인용했다.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일선 검사들의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딱 정확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에 대한 어떤 항명, 진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사들의 의지를 보여준 격이다. 그러면서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 A씨는요, 신진 주류의 반격이다. 양석조 연구관이 직속상관인 심재철 부장에게 한 항명 사건,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검사들의 걱정은 이른바 사실상 일선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까지 다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 2차 검사 인사에 대한 공포입니다. 함께 보시죠. 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에 이번엔 의견을 선제적으로 전달했는데, 대검 중간 간부를 전원 유임시켜라. 사실은 이른바 2차 학살 가능성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법무부가 이제 곧 2차 인사한다는 건데, 그거에 앞서서 윤 총장이 대검 중간 간부 전원 유임시켜라 라고 지금 뭔가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바꾸지 마, 더 이상. 승부수를 던진 거거든요. 대검 중간 간부 전원 유임시켜라. 과연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이 의견을 들을까요? 수사 키 잡고 있는 실무진인 차장, 부장 검사들마저 바뀌면 수사 흐름이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수사 일선의 핵심 인력까지 모두 교체될 경우 수사팀은 사실상 공중분해되고 수사는 멈추게 될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권력 겨냥 수사 맡았던 수사팀이 후속 인사에서 배제된다면 윤 총장도 가만히 있기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장성철 소장님, 검찰 내부에서 이런 예상도 나와요. 윤 총장이 승부수를 던졌어요. 대검 중간 간부들 단 한 명도 바꾸지 마. 그런데 이 윤 총장의 말대로 안 될 것이라고 검찰 내부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지금 추미애 장관과 이 집권 세력은 어쨌든 자신들을 향하는 수사를 방해하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을 구하기 위해서 올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여당도 여기에 뒷받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갓집에 저런 사건도 나오고 반부패 회의에서도 저런 사건들이 나온 거 보면 추미애 장관은 더 결심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이러기 때문에 중간급 간부들을 바꿔야 정권을 향한 수사와 조국 장관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큰 소리 친 연구관 같은 경우 바꿔야겠다 이렇게 결심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저런 건의는 묵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윤석열 총장이 어떠한 다른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새로운 수사팀을 다독여서 지금까지처럼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판단해 봅니다. 자, 과연 2차 검찰 인사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보고 그때 가서 좀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조국 교수 얘기 나와서 자연스럽게 근황도 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대 교수 복직했고 강의한다고 강의 계획안도 제출했는데 절제 형법 이라는 강의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절제 형법. 함께 보시죠. 11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교수, 서울대 강의 강행하겠다 의지를 밝혔어요.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로스쿨 수강 신청 사이트에 형사 판례 특수연구 강의 계획서를 직접 올렸는데 강의 내용은 자신의 저서인 절제 형법학,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요거를 교재로 형법의 과도한 적용, 검찰의 위법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강의안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개강 여부가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관심이에요. 실제로 조국 장관은 검찰에 의해서 11개 혐의로 기소가 됐고 서울대는 직위 해제를 검토 중이었는데 최근에 세부 항목 내용이 부족하다라며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도 지금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절제 형법학이라는 강의안을 본 이 서울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조국 교수의 제자들일 텐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직위 해결지가 되시면 우리가 듣는 수업을 아예 그 강의를 완수를 못하고 성적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되기 때문에 조금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이 형법 관련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한 것 같고 그럴 자격 있나 뭐 이런 그래서 뭐 수업 불권 행사한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박성기 대변인님, 절제 형법학 이게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일까요? 추측해보자면 마치 지금 본인의 상황과 좀 연결이 돼가지고 자꾸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형사 절차 과정상의 그 역사적인 문제든지 이런 것들 좀 더 짚어보겠다는 의미겠죠. 본인이 뭐 많이 연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너무 시니컬한가요? 조국 교수는 절제 SNS 이용학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절제 SNS 이용학을 먼저 해라. 네. 본인이 사실 절제 못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고 싶었던 얘기들 그리고 또 그냥 온갖 참견하고 싶었던 모든 정의감에 사로잡힌 본인을 자꾸 드러내려고 했던 절제하지 못했던 그 자기과시 욕구가 사실은 오늘 조국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를 저는 좀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인사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죠. 기소된 교직원은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지금 대학에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기소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가 생기지만 학생이 인터뷰를 정확하게 했어요. 학생이 진짜 정확했다. 예. 기소가 되면은 강의가 취소될 수 있고. 예. 강의의 학교의 안정성이 좀 해쳐지는 거예요. 교수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그 또한 절제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 조국 교수는 뭐 일단 버티겠다 이거군요. 본인이 그래서 이번에 강의 계획을 올리는 것까지도 사실은 본인은 좀 절제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저분은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은 안을 좀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저분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제 생각은 그래요. 저분은 본인과 관련된 본인의 이익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추호의 양보가 없는 사람이구나.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서 바라볼 줄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이제 법조니까 절제 형법학이라는 책을 한번 봤었습니다. 봤어요. 실제로 조국 교수의 절제 형법학.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면 이런 사형제 폐지론, 낙태죄에 대한 비범죄와 그다음 혼인빙자 간음죄 유연성, 또 이제 언론사와 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형법이 국민생활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는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좀 물러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비범죄화를 좀 하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학자로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긴 하겠는데 문제는 요즘같이 이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파트에서 보자면은 그 관련된 논점들 자체가 상당히 좀 마이너한 이슈들이에요. 소수적인 이슈들이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슈들도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사실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건 맞기는 하지만 형법이 너무 과도하게 적용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자신의 교재를 빌어서 하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형법의 과도한 적용, 검찰의 위법 수사를 비판하겠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교재 중에서 요 책을 하면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수가 있겠다. 뭐 이제 강의하면서 그럴 수가 있겠죠. 나도 사실 내 도덕적 문제,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미안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형법이 이렇게 과도하게 도덕적 문제를 법적 이슈로 끌어올리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아마 하고 싶으니까 저 교재들을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크게 관심도 없고 그 변호사 시험에서 크게 많이 나오는 이슈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그냥 강의를 골랐다는 것 자체가 강의 자체를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장으로 섰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변함 변호사님, 이거 변호사 시험 잘 안 나와요? 형법학 이런 거? 혼인빙자 간음죄가 위헌적이냐, 낙태죄를 폐지해야 되느냐, 사형죄를 폐지해야 되느냐. 학생도 관심도 없다? 그렇게 많이 나올, 그 지문에 한두 줄 나오는 이슈가 되는 거지. 이게 변호사 시험이 이렇게 중대하게 다른 이슈가 아니죠. 사기, 횡령, 배임, 특경법, 뇌물죄, 그런 것들을 큰 죄들을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 혼인빙자 간음죄가 위헌적이냐, 아닙니까? 사형죄를 폐지해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한두 시간씩 토론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형법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에 시간을 쏟아야 되나. 난감하다. 하죠. 애들한테 도움도 안 된다. 저 같으면 안 됐죠. 그럼 총장님, 강의 정말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조국 교수가 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강의를 해야지 그냥 본인 억울하다. 그러니까 본인 심정 토로할 목적으로 변함문 변호사님의 말대로라면 그렇게 강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변 변호사님도 보니까 고시 출신이라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고시 출신이다 몰랐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도 예. 일상생활이 중요한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교수님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본직이 교수입니다. 예. 뭐 부총장은 보직에 불과하니까 교수라 불러주면 참 더 편하겠어요. 그럴까요? 예. 특히 이제 조국 교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자잘못을 떠나가지고 이제 애증의 관계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또 아끼고 싶어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하고 무관한 문제 가지고 이제 쟁점이 돼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갖다가 저는 시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전 조국 교수가 절제 형법의 막이라는 제목을 보고 참 저 강의 학생들이 얼마나 신청을 할까. 예. 요즘은 대학에서요 폐강이 잘 됩니다. 그래요? 일정 숫자가 강의를 안 하면. 예. 저도 이제 애증의 관계에서 정말 몇 개월 전에 서울대생들이 데모한 걸 본다면 신청을 아무도 안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강의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제 교수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제 형법상 볼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헌법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그 기소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만둬야 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 재판 받으고 다니다가 무슨 강의 준비를 하겠느냐라고 보는데 저 강의 제목으로 봐서는 본인의 경험적인 것이 많이 나와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채택하면 안 된다라는 것 갖고 본인 당했다고 해서 지금 실제 경험하고 항변할 거 아닙니까? 예. 어쩌면 법정에 가서 듣고 하는 말이 강의 시간에 그대로 옮겨놔도 굉장히 좋은 강의 거리는 저는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강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학생의 선택의 몫이라고 학생의 생각하고 선택이다. 저는 이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서초동 집회를 몇 번 갔지만 거기 가서 글쎄요. 조국 수호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 이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검찰 개혁이라는 데에서는 저도 굉장히 크게 소리를 질러줬는데 저는 이 사건에 보면 저는 좀 추미애 장관이 지금 속도전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윤 총장께서도 상당히 좀 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다들 기억하겠지만 인사청문회 딱 끝나는 날 밤에 정경심 그 부인을 그냥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그냥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왜 했냐 그러니까 공소시효 될까 봐서 했다는데 저거 봐도 그건 공소시효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뭔가 좀
미친 듯이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강한 그 수사의 욕구가 너무나 속도 조절을 못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총장 정도 되면 말이죠.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즉 살아있는 권력을 손대고 있다는 것은 뭐 살아있다고 해서 현직이 아니라 일정한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있는 권력을 손대고 있는 윤 총장은 그 쉽지 않은 저는 그 배짱이라 보고 다만 이제 윤 총장도 어떤 총수로 총 리더로서 이 속도 조절을 해가는 그리고 인사 문제도 그래요. 대검 간부들 다 저는 유임하시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서로 만나서 이건 이렇게 바꿔가자. 그리고 이 직책 개편안도 이렇게 입법하고 않고 하고 있는 주장관에서 서운하요. 이게 지금 이제 소위 큰 리더십의 하나의 방향이라 보고 저는 또 이제 그 방향으로 이 턴을 좀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저는 대검의 간부들, 중간 간부들을 인사 배치하는 것, 이 결과가 지금 검찰과 법무부 간의 어떤 이 충돌, 그 양상을 더 확대해 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을 하냐,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다시 조국 교수가 강의안을 낸 거에 대해서는 짧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아무래도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성적 평가하는 기준을 교수가 제가 기준을 만들어요. 성적 평가 기준. 출석 점수 몇 % 넣겠다, 시험 몇 %, 과제 몇 %, 태도 몇 % 등등등을 넣거든요. 예. 저거 나왔습니까? 조국 교수가 낸 성적 평가 본인의 기준이 뭐냐면 출석 30, 과제 60, 태도 10, 예. 시험이 없고 과제가 60%예요. 과제 대부분 60. ABCD가 과제로 정해진다라는 건데 제가 사실 이걸 보면서 의아했던 게 뭐냐면 항상 강의든 정치든 간에 주인공이 누구여야 돼요. 정치는 국민이고 강의는 전 학생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제를 낼 때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할까 저는 제가 학생 입장에서 잠깐 그게 아찔했어요. 아찔한 게. 앞서서 강의 안만 봐도 지금 조국 사태와 연관짓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모든 사람들의 예. 얘기가 있다시피 학생들도 분명히 이거를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 학생이라면 과제를 낼 때 정말 내가 소신껏 과제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를 정치적으로 조금 내가 이렇게 써야 되냐 그 교수님 고민을 입맛에 맞게. 왜냐하면 성적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학생들은 교수 눈치 보고 심지어 물어봅니다. 교수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상의도 해요. 근데 시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과제를 내야 되는 성적이 거의 주인 이런 평가 방법이라면 저는 학생 중심으로 강의안을 쓰는 사람이라면 지금 사실 조국 교수가 강의를 이번에 신청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 속까지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조국 교수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걸 조금 바꾸는 게 지금 물론 나이 들어서 바꾸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이 들면 안 바뀐다. 학생 입장에서 제가 조금 이걸 좀 학생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은 되게 쉽게 답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 조금 안타까워서 한마디 좀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조국 전 수석은 유재수 감찰 무마건과 관련해서 청탁은 없었다라고 줄곧 주장을 해왔는데 본인의 주장과 다른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건데요. 청탁 없었다던 조국, 유재수 구명전화 나도. 10장 넘는 공소장 안에 보면 유재수 관련돼서 다양한 구명 청탁 과정 및 정황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백원우, 박형철 이 두 사람이 유재수에 대한 청탁성 전화가 많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자 검찰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조국 당시 수석이 나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다라고 시인을 하는 대목이 검찰 공소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나도 그런 전화 많이 받았다. 그렇죠. 저게 이제 우리 채널의 단독 보도인데 지금까지 조국 교수는 우리 권력 핵심층으로부터 나는 저런 청탁 전화 받은 적 없어요. 이거는 나의 오로지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거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조 전 수석의 주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 공소장에서 그런 주장 내용이 반격이 당한 거죠. 백원우 비서관이 이게 청탁 전화 너무 많이 온다. 그리고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도 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너희들도 받았니? 나도 많이 받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장성철 소장님도 보좌관 출신이라서 뭐 이렇게 밑에 후임 보좌관들이랑 얘기하잖아. 성철이 형, 뭐 자꾸 밖에서 자꾸 전화가 와. 그러니까 야 나도 전화 많이 받아.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그렇죠. 백원우 비서관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김경수 지사로부터도 전화 오고 우리 또 누구죠? 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으로부터 전화 온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소연을 하니까 이제 같이 이제 또 하소연을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유재수 전 국장은 나 계속 금융위 국장 하고 싶어요라는 청탁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는 거죠. 예. 이게 제가 좀 끼어들어 볼까요? 껴주세요. 청탁 전화만 가지고는 감찰 중단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생리가요.
청와대 계셔봐서 아시는 거예요? 예. 청와대 생리가 저 유재수 정도 되는 인물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정치에서. 그런데 초기에 의혹을 가지고 출범한 민정수석실에서는 누구든지 문제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어요. 조사를 들어가는 건 사실은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겁 없이 들어가고 의욕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나올 때.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주변에 눈치가 이상한 거예요. 니들 왜 그러는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 들고 걱정도 들어오고. 예.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그만둬라는 얘기는 못 하더라도 이상한 얘기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은 저 그림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수사하는데 이런저런 청탁 전화가 많이 오고 힘 있는데도 많이 오고 그러면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달려든 일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실장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저거는 저희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실장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장선에서 수석 비서관들 같이 뭐 조정을 할 수 있지만은 실장선에서 거의 결론이 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께는 사실은 그런 경우는 보고만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게 조국 민정수석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권력형 비리, 권력형 차원에서 내가 한 거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적어도 저 문제에 관해서 유부차 시장에 대해서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혼자 안고 가긴 좀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들을 심정적으로 좀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본인이 결정한 거 아니거든요. 본인 결정 못합니다. 저거 절대. 자, 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당사자의 해명도 좀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NS에 아까 SNS 절제학부터 공부하시라고 하셨는데 SNS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기소 직후죠. 17일 SNS입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 지위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법정에서 하나하나씩 반박하겠다.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 결정이 직권남용이라는 그 허구성도 밝힐 것이다 라고 조국 전 장관 본인의 해명도 균형 있게 이렇게 다뤄드립니다. 판단은 저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께서 국민들께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근황 살펴봤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제 선거가 8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 조국 이슈부터 선거 개입 논란부터 유재수 감찰 무마건부터 검찰 인사, 검찰의 항명, 판사들의 이판사판 다양하게 이번 총선판에 마치 김장김치처럼 버무려진 총선입니다. 지키려는 자, 묻어뜨리는 자, 거의 목숨을 건 단판승, 한판 승부가 이번 총선의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돌직구쇼 총선 알림에서 이번 총선의 큰 그림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돌직구쇼 총선 알림 첫 번째 알림입니다. 어제죠? 1일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했어요. 공항에서 큰절도 했습니다. 광주 찍고 부산 2016년을 그리는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부터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바꾸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 초년생이었던 저의 부족함으로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기저에는 전 정권의 진영 논리에 입각한 대제의 정치, 과거지향적이며 무능한 국정 운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며 반사 이익에만 의존하려는 야당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정 운영의 폭주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둔다는 뜻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 인사 들어봤는데 정치권에서는 과연 안철수의 복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치권 반응도 살펴보시죠. 민주당에서는 뭐 신선함도 없었고 기대도 없다. 총선의 변수 못 된다. 냉정하게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신당 수석대변인 장종숙 대변인은요. 실패한 정치, 돌아온 탕자다. 정의당에서도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구사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경계하는 분위기. 보수진영은 뭔가 기대를 갖고 있어요. 통합에. 황교안 대표는 자유우파 대통합의 역할을 해줘라. 박형준 혁신통치위원장이죠. 나중에 만나서 연대할 수 있다. 하태경 의원은 중도 보수를 명확히 해야 되고 정치 노선부터 좀 밝혀야 된다라는 각각 다른 분위기의 반응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서 보수 통합에는 관심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본인의 불출마 선언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관심 없습니다. 진영 대결로 1대1 구도로 가는 것은 오히려 정부 여당이 바라는 일입니다. 정부 여당은 아주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야권에서 혁신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면 1대1보다도 훨씬 더 합이 더 큰 그런 결과를 얻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대한민국이 변화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러 왔고, 그리고 다음 국회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많이 진입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고 광주행을 선택했는데 이 장성철 소장님, 네. 일단 이 얘기는 좀 거창하게 했어요. 현 정권을 때리면서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넓혀야겠다. 나는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지금 결국은 메시지가 과거 국회의원 선거 때 안철수 전 대표가 한번 재미를 봤었던, 그러니까 광주와 호남의 민심을 등에 업고 이른바 보수와 진보, 그러니까 한국당과 민주당과 한국당의 틈바구니에서 뭔가 좀 자리 잡는 그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그때처럼 될지가 의문이죠?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광주 간 거는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탐색. 뭘 감사하냐면 국민의당 때 2016년 우리들에게 호남 지역 28석 중 23석을 준 분들이다. 예. 그거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탐색은 뭐냐면 그때처럼 내가 가면 나를 지지해 줄까? 그거에 대한 민심을 한번 탐색을 해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본인의 고향인 부산으로 갑니다. 그것도 탐색이죠. 부산에 가면 나의 고향에서 나를 얼마나 지지해 줄까? 이런 생각인데, 지금까지의 정치권의 공학적인 생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세 가지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 중도 실용 정당을 만들겠다. 그런데 본인은 총선 출마 안 한답니다. 그러면서 보수 우파 대통합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그래요. 예. 이게 뭔지, 뭐냐, 이게. 어떻게 본인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중도 실용 정당을 만들 것이며 그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좋은 사람들을 국회 당선을 어떻게 시킬 건지 그 부분에서는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저분이 아직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을 하신다. 여의도에서 되게 그 의문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안철수의 새 정치는 과연 뭐냐. 예.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는 뭐냐. 예.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은 뭐냐. 예. 이거에 대한 의문을 많이 하는데 세 가지 미스터리다. 네. 아직도 안철수 전 대표의 새 정치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냉정하게 평가했는데 박성규 전 대변인, 차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저께 기자회견 보고 예. 제가 볼 때 여당에서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좋아했을 거다. 네, 민주당이 굉장히 평가자라 했지만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한 화두들 몇 가지 던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수 통합에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1대1 구도로 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여당이 바라는 구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예. 오히려 야당끼리 경쟁을 통해 가지고 혁신 경쟁을 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교과서적이다. 너무 모른다. 선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구도입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들어와서
임기 반 이상을 하는 동안 철저하게 뭘 했냐면 우리 편 만드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실정, 거기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 나타난 이런 문제, 조국 전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비난받은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똘똘 뭉치는 사람들이 열성 지지자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반대편에 있었던 야당에서는 오히려 반사이익도 얻지 못하는 예. 아주 형편없는 행보를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도에서 1대1이 아니라 1대2, 1대3 정도의 구도로 간다 그러면 그거 보나 말하죠. 나눠먹기다. 야당에서 분열된다. 좋아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안철수 대표 얘기에 한마디 더 하고 싶으면 혁신 경쟁 좋죠. 해야 합니다. 다만 혁신 경쟁을 통해서 야당에서 그러면 여권과 맞설 수 있는 단일 후보를 만드는 혁신 경쟁을 하자. 예. 그러면은 그 선거가 의미가 좀 생기지 않을까. 뭐 누구 편을 들고 싶지는 않지만은 안철수 대표는 하나도 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호남을 갔단 말이에요. 네. 박상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호남 쪽 민심이 2016년이랑 같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한 아니면 좀 다릅니까? 그때와. 아마 그 안철수 전 대표가 가서 느끼실 거예요. 저도 이제 호남 사람인데요. 호남의 정치란 것은 뭐냐면 이 나라를 바꾸는 것. 정치로 말하면 이제 선거로 말하면 대권이죠. 그걸 가질 의지와 갖고 있는 가지려는 그 능력이 따라주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선택을 하는 곳이 그래서 호남의 정책 선택이 큰 변화를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지금 안철수 전 대표를 놔두고 다음 미래 권력을 낳을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과연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와 다르다. 그때 찍어줬다고 해서 다시 가서 인사하는 것. 아까 우리 보좌관님께서는 탐색이라는 멋있는 용어를 쓰셨는데 예. 간을 보러 저는 간 거라고 봐요. 간복이다. 그래서 호남에 대해서는 그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뭐 보수 통합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또 관심 생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념 부분도 애매한 말을 해서 이념적인 측면, 정책적인 어떤 그 방향에 있어서도 간을 보고 저는 있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간 보고 다니는 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 지금 와서 신당 만들되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 나가기 위한 진지를 마련하겠다라고 저는 이야기했다고 보거든요. 진지구축이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새정치란 말을 하면서도 그 내용을 갖다가 겨우 이제 중도 실용적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그 애매모호하고 누구든지 말을 하지만 각기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큰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체화시키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정치 안철수는 실제 새 거였어요. 그런데 과거 다른 정당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따라다닌 사람들이 만든 국민의당이 졸지에 굉장히 제3의 당이 됐단 말이죠. 즉, 헌 사람이라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국민들이 봐도 그래 안철수가 집권하면 그 주변 사람들로 봐서 정말 뭔가 큰 변화를 주겠다라는 것. 그래서 이번에 다니면서 같이 일할 사람들, 그전에 일한 사람들을 간을 본다는 말이 좋지는 않지만 찾아가서 또 상고초려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 정말 주변의 인물을 이제는 그 안철수 대표의 가장 치명적인 그거 아닙니까? 자꾸 사람이 바뀐다. 예. 정말 이번에 안철수는 누구랑 일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잘 둬야 된다. 다니면서 좋게 말해서 인재 영입일 수도 있고 같이 일할 사람들을 정하는 기관으로 예. 삼고 그래서 신당이 의석이 뭐 제3의 당 뭐 이 참의 길이 아니라 비록 뭐 몇 석이 되는 하였더라도 안철수가 좀 새로운 정치를 제대로 시작하구나. 그래서 저는 뭐 이념이라든가 이런 뭐 호남의 정치를 거창하게 뭐 한꺼번에 끌고 온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라고 보고 생각이라고 보고 정말 같이 일할 사람 측근부터 시작해서 같이 파트너를 잘 구하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과 정말 해야 될 소위 말씀 뭐 이 키워드라고 합니까? 제대로 딱 한마디를 좀 국민들한테 어떤 뭔가 소통이 되는 그 단어를 좀 정하는 그런 기간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돌직구쇼 총선 알림 두 번째 알림 뉴스도 함께 보시죠. 민주당에서는 10번째 인재 영입을 발표했는데 사법농단을 제보한 이탄희 판사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중권 교수, 대표적인 진보 교수죠. 이탄희 판사의 영입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진중권.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바꿔 먹는 분을 인재 영입이라고 했으니 민주당의 윤리의식이 어떤 상태인지 짐작이 가능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을 하다가 국회의원 되는 게 평범한 정의, 문 정권에서 파렴치한 일들이 평범해지고 있다. 더 역겨운 건 이런 짓을 정의라고 하는 것이다. 진중권 교수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변호문 변호사님.
아마 비판받고 있는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이탄희 판사가 사법농단에 이제 도화선이 되면서 상당히 옳은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결국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풍문이긴 하지만 이탄희 판사가 사직서를 내고 난 이후로 주변에서는 본인이 상당히 정치에 관심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은근히 많이 들려오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탄희 판사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면 결국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어떤 정치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 아니냐라고 진정에서 너무 큰 의심을 받아버렸어요. 사실 검찰과 사법부는 다른 점이 검찰은 검사 동일체라 그래가지고 철저한 상명하복이 돼 있긴 하지만 법관은 법관 개개인의 직무상 동물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법관은 1심 판사가 판결을 쓸 때 아무리 대법원장이 하더라도 그 판사의 관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만큼 정치적 독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상당히 보장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검사 한 명과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법관에 대해서 그만큼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 그 사람이 해왔던 말 자체가 그럼 결국에 정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본인이 어떤 쇼를 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사법농단에서 큰 어떤 산망을 가지고 있었고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한다면 사직서를 쓰고 나와서도 그냥 올바른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 정치권에 일정한 선을 두었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판사가 정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판사를 하고 나와서 그동안 보이는 행보와 그 정치들의 행보 자체가 지나치게 연결이 돼버리면 그거는 그 사람의 모든 행복의 진정성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었던 것이냐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가 하면 황교안 대표가 이 청년들을 만났고요. 인재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인재 영입을 하면서 황교안 대표의 수첩속 메모도 오늘 여러 조간신문에 포착이 됐습니다. 뭐라고 적었기에 뉴스가 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렇게 적었어요. 당원부터 야성을 키워라. 요즘 황 대표는 이렇게 야성을 너무 좀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고함 지르는 거 필요. 뭐 이런 거. 고함 좀 많이 지르셨죠? 공격 자료를 만들어라. 라는 메모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장영 교수님, 야성 키워라. 고함 지르는 거 필요. 공격 자료 만들어라. 이런 메모도 좀 하긴 했는데,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제 청년 인재를 영입했어요. 저희 돌직구쇼 또 오랜 멤버였던 김병민 박사가 또 한국당에 인재로 영입이 됐어요. 그렇죠. 김병민 박사님 일단은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같이 방송했던 분으로서 일단은 전 이게 이제 김병민 박사님에게 축하드릴 일인지 한국당에게 축하한다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요즘 사실은 저는 야당도 뭐 칭찬하기보다는 조금 우려가 많아서요. 오히려 김병민 박사님이 인재로 들어가 정말로 당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정말 좋은 정치를 만드는 데 이름을 하실 거라고 일단 김병민 박사님을 응원을 하는 입장이고요. 여기 앉았다가 저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어울리네요, 근데. 예. 예, 가셔야 될 분이 저는 오히려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훌륭한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정말 좋은 정치를 만드는 뭐 민주당, 여당, 야당의 좋은 젊은 정치인들이 제대로 이번에는 영입이 된 것 같은데, 저는 황교안 대표의 사실은 최근의 모습들 제가 보면서도, 그러니까 물론 진정성을 바탕으로 무언가 쇼를 하는 거가 나쁜 것지는 않습니다만, 진정성보다 쇼가 좀 과하게 되면은 또 오히려 조금 있는 진정성도 사실은 배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동안 황교안 대표의 이미지와 최근에 보여준 삭발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이미지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매칭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진정성 쪽보다는 자꾸 그 쇼에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 발언 공격하는 공격 자료를 만들어라, 고함 지르는 거 필요하다, 스피치 하는 데 있어서 설득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트리거가 필요한 것들은 맞습니다만 저게 주는 아니거든요. 기본이 무언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저런 게 같이 포함이 됐을 때 시너지를 내는 것이지 전략만으로 되는 것들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저는 사실 좀 전에 안철수 대표 좀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본인들이 전략으로 이거는 완벽한 전략이야 이런 거에 나타나는 자신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사실 속을 때 봐요. 어느 정도는 다 사실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지금의 모습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거기에 조금 더 진정성이 들어간다면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총선 알림도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알림 소리 들으셨죠? TK, 진흙탕, 유승민도 물러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유승민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표의 사면을 언급했어요. 함께 보시죠.
박 전 대통령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사면됐으면 좋겠다. 대구에 출사표를 던진 유승민 의원이 대구 표심을 좀 의식한 걸까요? 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했고요.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은 보수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탄핵을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했는데 한국당에서는 정종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탄핵이 책임져야 한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라며 유승민 의원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은 탄핵을 우리 스스로 셀프 탄핵을 하면서 주도를 했는 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통합을 하려면 구조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다 내려놓으면 그다음부터 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장면이요. 박성기 전 대변인, 네. 유승민 의원은 대구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예.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얘기했고 지금 정종섭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유승민도 내려와라라는 식의 얘기를 한 걸로 들리는데. 두 분 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메시지를 분명히 한 거죠. 예.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로 선거를 목전에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죠. 대구라고 하는 지역구를 선택을 했고 대구가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생각할 땐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하나 짚고 싶어요.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본인들이 얘기한다고 사면이 될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얘기 안 한다고 안 될 것도 아니에요. 저거는 문재인 대통령 사면권을 가진 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국민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예. 나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도움이 되질 않고요. 저 얘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역사의 평가에 맡겨두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잘못됐다고 기록할 것이고 거기 제대로 된 부분이 있었으면 있다고 볼 것이고 자꾸 정치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 정종섭 의원의 저 얘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정치권이 지금 청년 표를 의식해서 청년들 영입하는 데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청년들이 아닌 기존의 정치인들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본인들이 해야 할 결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런 면에서 정종섭 의원은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계를 느끼고 물러난다고 하는 것, 그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을 토대를 만든다는 것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참 우리 한국 보수가 좀 정상화가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야 정치가 좀 서로 좀 견제하고 제대로 좀 뭔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어떤 충돌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보수 쪽이 아직도 중심을 못 잡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정 토론을 해야 돼요. 맞아, 탄핵 당했어야 된다. 안 당했어야 된다. 서로 부딪혀 그걸 본질적으로 그 논쟁을 피하지 말고 결론 좀 내라. 이제 와서 사면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정정섭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만 그만둘 것이지 왜 유승민 의원도 그만둬라. 저는 유승민 의원은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정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어떤 보수당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즉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당에 있었어야 돼요. 과거에 친이, 친박이 있었던 한나라당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어떤 다양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토론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선거 딱 다가오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또 수박 거달기식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청년들 뭐 하면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수첩에 뭔가 좀 야성을 갖추고 젊은이가 고성도 질러라는 건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러려고 청년들 지금 입당시킨 겁니까? 정말 이 정치가 젊어지고 정말 청년들이 바라는 세상으로 가려면 그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중심에 두는. 저는 그래서 김병민 교수를 데리고 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 데려가는 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뭐냐면 구색 맞추기라든가 뭐 싸움도 말이요. 정말 뭔가 생산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부딪혀야 되는데 저런 식의 어떻게 보면 정종섭 전 의원도 유승민은 나와야 된다. 당시 나이 들어간 사람이 나와야지 젊은이가 나온다. 저는 그 뜻 아니라고 봅니다. 나도 그만뒀으니 너희들 옛날에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 증오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톤 다운 시키고 정말 총선이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여당도 심판하고 또 야당도 이번 기회에 한번 재탄생을 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지 특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정말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대표란 말이죠. 그리고 가장 큰 의석 아닙니까? 보수 중에서. 정말 본인이 살신성에는 간주더라도 뭔가 진지하게
정치의 눈으로서 좀 깊이 있는 이 성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충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인데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핫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봅니다. 첫 번째 핫플은 리성건, 두 번째는 신격호 회장, 세 번째 안나푸르노아 실종 사건, 네 번째 자금성의 벤츠년대 하나하나씩 정해드리죠. 북한이 우리로 치면 외교장관이 외무상에 강경파 리성건을 임명했습니다. 리성건은 2년 전 평양 정상회담 때 우리 측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라는 막말을 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고 평소에도 워낙 거친 말을 쏟아내기로 유명한 인물, 기자들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도 무례한 언사를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 모습 직접 살펴보시죠. 그렇게 질문하고 앞으로 이런 질문은 무례한 질문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담입니다. 내가 시계를 당장 가서 좋은 모임 사주겠습니다. 제 시계 보십시오. 걔도 관념이 없으면 시계가 주인 닮아서 지금 또 이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례하죠. 북한이 이처럼 북미 대화 경험이 없는 강경파를 외무상에 임명한 걸 두고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정부 일각에선 어찌됐건 통전부 라인이 영전한 건 경색된 남북관계의 긍정적 신호라며 내심 리성건 외무상의 임명을 반기는 분위기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북한은 재외공관장 회의를 소집할 예정인데요. 리성건 시민 외무상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리성건은 장성철 보좌관님 상당히 좀 기분 나쁜 우리 국민들에게 인상을 여러 번 줬어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도 좀 늦으니까 조명균 전 장관이 당시 좀 민망하니까 시계를 좀 좋은 걸로 바꿔야지 시간이 잘못됐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대화 파트너니까 아무리 북한의 리성건이 하더라도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저희도 얼마 전에 왔어요.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시죠. 이렇게 덕담할 수 있는데 주인이 관념이 없으니까 시계가 주인을 닮아서 저 모양이지 이러고 기자들한테는 무례하게 질문하지 말라 하고 우리 기업인들에게는 지금 냉면이 말이야 그 목구멍 넘어가느냐 굉장히 무례한 인사 아닙니까? 기싸움이죠. 그렇게 사전에 그냥 그렇게 남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해서 길을 확 잡겠다는 건데 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보면 되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대미 강경파. 앞으로 북미 회담 이렇게 순탄치 않을 거 보이고요. 우리 정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전부 출신이 된 것은 남북관계에 좀 좋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의 관측이 맞습니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가 좀 평화무드로 좀 더 남북관계가 긴밀히 대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꼭 통일부와 정부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리성관한테 꼭 사과는 한번 좀 받아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희 교수님. 아니 우리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라고 말한 거 사실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거든요.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이고 우리 아버지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켰던 그 기업 대표들에게 자기가 뭐라고 목구멍 운운을 합니까? 사과하겠어요. 왜 불가능한 얘기를 하지? 어차피 정치적으로 전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과하라고 욕은 해야죠. 욕은 하고 정치적으로 풀리면 본인들이 또 아쉬울 때 사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어려워 보이네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한마디 드리면요. 최근에 북한의 인사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안중이 없어요. 맞아요. 리선권을 갖다 앉힌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하게 북한의 지금 핵 문제 포함해서 대미 관계에서 확인할 게 있는데 김정은 이후의 대미 관계는 지금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인들이 얻고 싶은 걸 지금 다 얻어가고 있어요. 우선은 비핵화에서 비핵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핵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뭘 했냐면 유화 전략과 강경 전략을 적절하게 섞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유화 전략을 통해서 핵을 지금 위치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이제 현 상태에서는 강경 전략을 통해 가지고 다른 걸 얻어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굳히기. 이게 지금 이렇게 인정하기는 쉽지만 미국을 활용하고 미국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전략은 우리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북한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에 대한 약점도 북한 정권은 이미 다 간파를 했고 트럼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저 문제를 외교 라인이 뒤로 물러서고 군부 라인이 들어서면서 강경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이 단편적인 해석보다는 북한 전체 차원에서 지금은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모양을 갖춰가는 것이 다음 단계를 얻어가는데 유리하겠다는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굳히기에 들어갔다. 두 번째 하플 주인공입니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어제 향년 99세로 별세했습니다. 단돈 83엔 우리 돈으로 870원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가 사업가로서 성공한 뒤 껌 회사인 롯데를 창업, 이후 롯데를 재계 5위까지 키운 성공한 경영자 신격호 명예회장.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정논란, 황제 경영, 자녀 일감 몰아주기 등등 각종 빈축을 사며 씁쓸한 말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두 아들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본인의 치매 사실이 밝혀지고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했는데 결국 형제 간의 화해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신 명예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아산병원에는 롯데 일가의 조문이 줄 이은 가운데 경영권 다툼으로 오랜 기간 소원했던 신동주, 신동민 형제도 제외. 두 아들은 머리를 맞대고 아버지의 장례 절차를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10년 가까이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체제로 운영되어 온 만큼 향후 그룹의 경영권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관측인데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개인 자산은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가 남긴 자산과 지분 등의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팔로 교육 봉사활동을 갔던 한국인 교사 4명이 안나푸르나 트레킹 도중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로 국민들의 걱정과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종 당일부터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강풍과 폭설, 추가 산사태 등으로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0월부터 5월까지는 눈이 적게 내리는 건기라 비교적 안전한 시기이고 봉사단 관계자도 해당 트레킹 코스는 초등학생도 어렵지 않게 지나는 곳이라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그러나 사고 발생 열흘 전부터 해당 코스에는 이례적으로 폭설이 내렸던 상황, 여행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지역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었는데 어제 그제 눈이 많이 왔고 높은 곳에서 눈사태가 나서 쉽게 그렇게 눈사태를 예측하고 이런 곳이 아니래요. 수색팀은 오늘 기상 상황을 고려해 수색을 재개할 예정을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실종사고와 관련해 SNS에 신속한 구조를 기원하며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상황 점검단을 구성해 외교부 등과 공조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구조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명한 중국의 자금성. 중국은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자금성 내부에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예컨대 우리 경복궁도 차 타고 못 들어가요. 주차장만 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자금성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억 원을 호가하는 벤츠를 타고 들어간 일명 자금성 벤츠녀 때문에 중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눈 내린 자금성을 배경으로 두 여성이 고급 SUV 차량에 삐딱하게 기대서 서 있는 사진이 SNS에 올라온 것. 글에는 월요일 휴관이라 관광객 없이 즐겼다 라고 써있기까지 해서 더 큰 공분을 쐈습니다. 분노한 중국 누리꾼들은 사진 속 한 여성이 전직 승무원 출신이고 중국 관광국 전 국장의 며느리라는 점을 밝혀내기도 했어요. 2014년과 2017년 방중 중한 오바마와 트럼프 대통령도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없어서 걸어서 자금성을 둘러봤던 일이 회자되며 지금 이 여성이 오바마보다 더 세다 뭐 이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어요. 논란이 커지자 자금성 측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차량 진입으로 인해 자금성이 훼손되지 않았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다만 이 여성이 문제는 어떻게 휴관일에 벤츠를 타고 자금성 안으로 차를 몰고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금성이 밝히지 않아서 이게 미스테리로 남겨졌습니다. 사실은 박상철 교수님이 중국 공산당이랑 좀 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리 공산당이라도 저 차 타고 못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렇죠. 아주 상징적인 것이고 저게 지금 중국의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소위 중국 공산당 그 세계 특권층이 있을까? 예. 특권층이 있다는 거죠. 두 군데서 나옵니다. 하나는 권력적 공산당으로부터 나오는 각종 간부들이라든가 그 집안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역시 돌고 있는 시장 경제, 즉 돈을 움켜쥐는 신흥 재벌들 이 양쪽에서 나오는데 지금 중국에 이제 저게 소화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정치에서의 저런 불공정이라든가 파격적인 건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새롭게 이제 어떤 그 중국의 경제가 변해가면서 저런 모습들은 뭐 우연히 저게 사진이 찍힌 거지 여러 군데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저건 특히다. 그렇죠. 저게 이제 중국이 하나의 또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좀 웅변하고 있다 할까? 뭐 그렇게 좀 보입니다. 예. 특권층을 위한
거였다라고 누리꾼들이 좀 분노를 하고 있다는데 자금성의 해명도 좀 나오겠죠.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채널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이 잘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한글 주소로 돌직구쇼는 또 우리말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유튜브까지 하고 이거 입금하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치면 저희 채널 바로 나오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